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일부터 한 달 동안 연인 간 폭력 대응팀을 구성해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주 만에 104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연인 간의 폭력,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인 간의 폭력, 우리가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대략 1년에 7천 건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폭행이 그 3,600건인데요. 네. 그 얼마 전에 발생했던 소위 말해서 그 여자친구가 대학원생인데 전화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새벽에 그 무차별 폭행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유사한 것이 약 3,600건. 그리고 그 상해, 그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 대해서 얼굴에다가 그 염산을 붓는 이와 같은 그 상해 사건이 있었죠. 이와 같은 것이 약 2,300건. 그리고 그 연인 사이지만 원치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뭐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이 약 500건을 넘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 그러니까 그저께 발생했던 그 18세 그 네네. 남친이 여자친구가 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시비가 붙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약 100건입니다. 그래서 네. 1년에 약 7,000건 이상의 이른바 그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건, 물론 이제 살인 사건은 공식 통계에 대부분 잡히죠. 네. 그런데 폭행이라든가 뭐 상해라든가 강제추행 같은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데이트 폭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7천여 건도 많은데 알려진 것만 이 정도고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개인 간에 또 묻혀 넘어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큰 걱정인데요. 교수님, 네네. 이 연인 간 폭력의 기준은 뭔가요? 단순히 그냥 이 때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물론 이제 때리는 것, 그러니까 법적인 그 기준에서 유형 무형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폭행과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심리적 폭력 같은 것도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인이 있는 데서 공개적인 모욕을 한다든가, 네네. 또는 심지어 뭐 돈을 달라고 위협을 한다든가, 또 헤어지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네. 협박을 한다든가, 네. 또 욕설 같은 언어적 폭력을 다 이제 통화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른바 통제 권력적 행동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죠. 또 모든 것을 나한테 허락받고 하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 네. 또 심지어 그 일반적인 강제적인 스킨십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또는 배움의 정도, 경제적 능력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연인 간 폭력 문제가 만연한 근본적인 원인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그 개인의 문제죠.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더 통제를 하려고 하고 네. 또 더 집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인한 반항과 저항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가부장적 성격, 네. 이것이 한 이유라고 본다면, 또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그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물론 남성 경우도 있지만 네. 거의 이제 피해자가 여성인데, 이 가해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을 목격하고 성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그 폭력의 대물림 현상인데, 네.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계속 보고서 성장을 한 이 남성들은 자기가 연애를 하는 과정에도 역시 그 폭력적인 모습이 그대로 되고, 네. 혹시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어도 이것이 이른바 가정 폭력으로 계속 네. 뭐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큰 원인은 개인의 그 통제 집착의 성격과 폭력을 계속 목격하고 성장을 했던
가정에서의 폭력의 그 대물림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통 이 연인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자, 그런 가해자와 헤어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그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네.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득을 구한다거나 용서를 구하는 이 능력이 상당히 타고납니다. 아하.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뭐 감언이설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네.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마치 정말 진지한 것처럼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잠시뿐이고 하나의 그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것에 이른바 그 학습된 무기력으로서 이 피해 여성이 그냥 익숙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면 보복과 응징이라고 하는 더 강화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뭐 용기를 낸다든가 다른 그 제3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기회가 이제 봉쇄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끔찍한 상황으로 발전되게 되면은 이제 여성이 계속 이별이라든가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별 사진이라고 하는 보복 범죄로 또 나가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겁을 먹고서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가 보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쉽게 헤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단이 됩니다. 네, 또 뭐 힘들게 서로 헤어졌다고 해도 이 보복 피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제재나 장치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스토킹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예를 들면 강제추행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형사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발생하기 사전에 예방하고 제지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안 이것이 이른바 스토킹 관련 법인데요. 네. 지금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범칙금 뭐 10만 원 정도 내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앵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법적 제재가 상당히 지금 그 취약한 상태에 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외국처럼 스토킹 관련된 법안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혼하고 수년 지났는데도 이 전 남편이 자꾸 위협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을 이제 네. 마치 부부싸움 같은 경우 칼로 뭐 물베기다 뭐 이렇게 네. 그 남성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사전 제지보다는 그냥 훈방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것은 사적인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해서 경찰이나 그 사법기관이 공식적인 개입을 꺼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제 진화 발전이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그 여러 그 연예인들을 계속 뭐 스토킹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집안에까지 찾아간다든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네. 이걸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연인 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 중에 70% 이상이 전과자라고 나오던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 연인, 이 사람의 범죄 전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만약 있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영국에서 뭐 2009년도에 인터넷상에서 만난 그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그 살해당한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성이 그 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영국의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그 만들어졌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연인에게 범죄 경력을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소위 그 전과 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의 범죄 피해 예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익 또 그 남성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어떤 균형점 이 점에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여성의 이 86%가 네. 이와 같은 법에 찬성한다. 아하. 또 물론 남성 역시
약 62%가량이 네. 찬성한다. 뭐 이렇게 의견 표명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네. 우리도 연인의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네. 근거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발전할 텐데요. 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이 다툼, 싸움을 단순히 사랑 싸움 아니냐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좀 한몫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연인 간 폭력 범죄 공권력의 개입 정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끔찍한 결과를 그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거처럼 이것을 하나의 뭐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하거나 네. 남성이 의뢰해야 할 사랑에 대한 구애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정치 않다. 네. 따라서 좀 더 그 적극적인 그 개입,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회 위에서도 개인의 중요한 생명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